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모님 묘소가 훼손됐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알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이야기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흉물스러운 물건을 집어넣고 살, 명, 생이라는 글자,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자손 대대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 저주의 글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보고 좀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직 알 수 없어서 좀 조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무당의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꺼림칙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다. 김정재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 재판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선영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정말 조속한 경찰 수사로 분명히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북경찰청과 봉화경찰서가 합동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2주 전쯤까지 주변 폐쇄로 TV 등을 확보해서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SBS 8시 뉴스에서는 이렇게 전해졌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세상에 알려질 때는 뭐 경찰의 어떤 진정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경찰이 알아본다든가 이런 내용을 기자가 확인하고 취재를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데 이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 건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그 착잡한 신경을 알리면서 또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부모님 묘소다 보니까 당사자로서는 자식된 마음에서는 당혹감과 뭐 분노, 놀라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이렇게 놀라운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 알리기로는 저 사진이 처음에 공개가 되니까 저거 어제 사진 아닌가 싶었는데 사실은 2주 전쯤부터 저런 일이 있었다. 그 상황을 어제서야 대표가 올린 것이다.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저도 자세한 예. 경위는 알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만 접했습니다. 예. 네. 글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저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꼭 잡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예. 전 잡아내야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그 사실 부모님 묘에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는 이건 뭐 정치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밝혀야 경찰이 또 뭐 능력 면에서나 또는 오해 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 특히 유명 정치인들 대선에 도전한 정치인들 그 선영 묘가 훼손되는 일이 또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묘소도 선영도 아마 저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수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이런 행동은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의사를 꼭 저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건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면 틀림이 없어 보여요. 네, 정치적 비판이 증오와 저주로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 진영은 절대 선이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내가 반대하는 진영과 정치는 절대 악이고, 지금 말씀하신 증오와 혐오, 어떤 비판과 이해라는 말보다는 증오와 혐오가 더 우선시되는 게 또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근래 들어서 정치의 어떤 타협과 양보, 화합과 대화 이런 것들이 실종되고 있고 서로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난무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리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많이 송구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 문화를 좀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부디. 네. 김정재 의원님도 뭐 같은 책임감 당연히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저희들도 이제 재선인데요. 재선인데 지난 6년, 7년 동안 상당히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될 때는 누구나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슴속에 품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국회 들어와 보면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명히 답을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회 안에서만 이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내 편, 네 편을 만드는 것이 뭐 점점점 이렇게 심해지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희가 뭐 죽창과 반일 친일 이게 외교 문제까지도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근데 저희가 반드시 이건 극복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게 과연 문화를 바꾸는 걸로 될까 제도를 결국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실제로는 정치 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요. 정말 이번 이 대선이 끝나고 사실은 정치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공론장에 끌어내서 앞으로 그 대통령제가 아닌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완전 승자 독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한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또 행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서 또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국회 협조 없이는 또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서로 여야가 함께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정치가 돼야만이 국민도 거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존재하는 한은 국민 탓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정치 현실이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지층에 영합하는 정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현실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비판하면서도 공격하면서도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밤에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서로 간에 속 깊은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여야 의원들의 만남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조적으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그 뿌리 깊은 그리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제 중심의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정말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라고 정치인들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당제 구조 안에서 이전 투구, 상대방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대립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서 예컨대 다당제로 가는 정치 혁신이라거나 이런 권력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네. 문제를 깊이 토론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뭐 덧붙이신 말씀 있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뭐 얘기를 아까 다 했지만 결국은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그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에 좀 더 충실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고 낙선되면 거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또 인생을 보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러나 집권 세력이면은 어디엔가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이 목표죠. 물론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게 정당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반드시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고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당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통령이 실적을 내지 않게 성과를 내지 않게 발목을 잡고 대통령을 무력화시켜야만이 우리 당의 또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야 또 당선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임기를 좀 맞춰가지고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정말 선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면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사실 2년 내지 2년 반은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폐단을 좀 어떻게 하면 없애나 네. 같이 함께 좀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시기 같습니다. 이제는. 김 의원님 그 말씀에 의해도 동시에 또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결과가 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는 거죠. 법은 없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늘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긴다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도 그쪽 당이 이겨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데 이제 대체로 예. 저희가 이번 저희 당내 선거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대체로 정권이 좀 안정이 됐으면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 소위 뭐 반윤을 외치는 사람은 조금 이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 예.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건데 아직도 한 번도 이거는 실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물론 앵커님 말씀도 맞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만큼 네.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여당 네. 입장에서야 당연히 행정부 권력도 위임받았으면은 의회 권력도 위임받기를 다수당이 돼서 위임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는 또 전적으로 국민의 몫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 김경재 의원님께서 좋은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주신 것 같고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 대선과 총선을 시기적으로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 있는 것인데 항상 여당만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측면, 대통령을 폭주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뭐 국회의 존재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놓고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 정치 개혁, 네. 선거제도 개혁의 좀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더라도 중간 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하원은 2년마다 뽑으니까 늘 네, 중간 그렇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이 두 개의 선거가 따로따로 이어지다 보니까 선거가 유난히 더 많게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이 가운데 하나의 선거 정도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소식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유서의 일부 내용이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가 당일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유족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날 오후 늦게 조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당과 야당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알 수 없습니다.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는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뿐이 또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지 세상을 떠난 사람이 5명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간접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 또 썼을까요?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일단 이재명 대표와 다들 측근이고 또 아주 가까운 분이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하신 분들인데 이번 이분들이 다들 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결국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그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렇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나는 모른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점점 이게 시간이 갈수록 1분, 2분, 3분까지는 그렇다 치고 또 4분, 이번에 5번째 되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이게 참는데 수인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갈등이 불거졌다가 봉합되는가 했는데 이번에 5번째 죽음에서는 이게 다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날 당장 뭐 다 아시겠지만 5번째 이 죽음 앞에서도 조문을 하고서도 또 길거리 투쟁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인간으로서 저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자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성남시장 때 비서실장, 또 도지사 때 비서실장,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바닥부터 정말 차근차근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도지사가 시키니까 했죠. 안 시켰는데 했겠습니까? 그때 행정기획국장이던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키는 걸 해서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의 부정부패나 이런 게 연루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런 걸 뭐 다 알고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분들은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 그리고 자기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타격을 받을 걸 생각하고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죽음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태도나 모습을 보면 저부터라도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 죽어가는 사람이 유수에 남긴 것처럼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정치 그만하고 더 이상 희생자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는 멈추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김정규 의원이 네.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셨는데 이소영 의원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훌륭한 공직자셨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개인적으로 자책감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하고요. 근데 다만 고인을 조문하고 그 다음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하는 집회에 나간 것이 저는 야당 대표에게 비난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야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정부의 이런 정말 피해자들도 수긍할 수 없는 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규탄하고 꾸짖는 것이 야당 대표의 책임이고 일이라면 당연히 그것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면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개인적인 이런 사법 리스크와 문제로 인해서 자기 할 일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한 말씀이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돌아가신 고인 그리고 다른 몇 분의 안타까운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자체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겨누어지고 있는 이 엄청나게 집요하고 강도 높은 수사, 검사가 60명 이상 투입되어 있는 이 장기간의 고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성찰하고 언급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간접살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단어를 그렇게 지도자 합격되는 정치인들이 쉽게 쓰는 것도 참 유감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의사실 유포와 언론 플레이와 이런 별건 수사까지 탈탈 털면서 피의자들, 참고인들을 압박한 검찰에게도 그러면 그 용어가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지적돼 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특수수사 검사들이 적폐 수사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비난하기 전에요.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찰의 수사 강압적이고 뭔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강한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느끼게 한 것 아니냐.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직접 그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검찰총장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입니다. 앞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의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검찰을 향한 당부의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이제 5분이 뭐 요즘은 뭐 자살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안 쓰고 극단적 선택 이러던데 네. 자살이죠.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분들 쭉 한번 5분인데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 중에서 유한기 본부장님 맨 처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유동규에서 유투라고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뭐 2억 뒷돈을 챙겼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다음 김문기 이분도 아실 거고요. 이병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름도 잘 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분은요. 모텔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는 날 그 유한기가 자살하는 날 페이북에 자기가 직접 올렸습니다. 나는 내 아들, 딸 결혼을 볼 때까지는 절대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막 굳힌 사람이에요. 자기 페이스북에 직접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혜경 그 보좌관 5급 산무관 네네, 이런 배수연시죠. 것까지 다 아시죠? 이야기할 네네. 필요는 없을 것 그러니까 뭐 같아요. 이런 분들이 예. 다들 돌아가셨는데 지금 뭐 간접 살인이라는 표현을 대표께서 하셨던 거는 그 내용이 물론 자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알고 보면 본인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또 도지사 시절에 엮였던 이런 대장동 사건이나 성남 FC 이런 그 사건들, 후원금 사건들과 연루돼서 다들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거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것에 버금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한 것 같고 정말 이런 앞으로도 오늘 저 검찰총장께서 얘기했지만 아까 인정에 맞게끔 수사를 하도록 세심하게 해달라. 그다음 법률에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이 그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또 조사를 수백여 명이 앞으로 계속해서 받겠지만 그 팩트 관계만 잘 말씀드리고 무리한 수사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기소를 무리하게 했으면 이거는 재판부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다 검찰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거 없이는 함부로 기소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은 다들 조사를 받으러 가셨을 때는 정말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면 겁나죠. 10여 시간, 뭐 10시간씩 다들 장기 조사를 받으면 겁이 나겠지만 본인들이 잘못이 없고 본인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돼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꿋꿋이 잘 견디고 객관적인 사실들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뭐 검찰 수사가 몇 명이 투여돼 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죄를 좀 짓지 말죠. 제가 봐선 토착 비리, 그러니까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너무 많은 정말 그 배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전의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재명 지금 대표께서 그 지사 시절에 너무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죄를 좀 짓지 않았더라면 이 검찰이 좀 다른 데 좀 투여가 돼서 지금 밀려 있는 일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무리한 수사를 안 해야 되겠고, 또 이재명 그 대표께서도 이제는 그 민주당이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당을 야당 구실을 좀 할 수 있도록 대표직에서 좀 내려와서 민주당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죄를 지었다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요. 김정재 의원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유죄 판결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발언이다.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게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예. 그 말씀을 하고 예, 계신 예, 거 아닙니까? 뭐 비리, 뭐 성남시와 관련된 비리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특수수사의 경우에는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든 다른 여러 가지 맥락에 의해서 기소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기소되고 무죄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기소된 다음에 권성동 의원도 무죄 받지 않았나요? 그래서 뭐 기소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이고 죄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한 다음에 이제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검찰과 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떤 사람의 주변인들이 이런 수사를 겪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요. 근데 그 전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 줄줄이 이런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